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별다른 시각이라는 제 2020년 제가 2월에 생각했던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러시아 지금 루안스크,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독립국가를 승인하면서 평화 유지 목적으로 군대 진입을 명령을 했죠. 푸틴이.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두 지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국민 투표로 의결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헌법을 보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 위반이고 국내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또 국제법 관례를 무시하고 국가 승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행위, 즉 군사적 행동을 할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이 크림반도도 병합하는데 러시아가 취했던 방식 그대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에 대해서 동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하나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고 우크라이나의 성립은 결국 소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또 일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서구적이고 미국적인 시각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왜냐? 크게 두 가지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크림반도 자체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구제전 러시아가 취득한 땅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크림반도 문제도 54년도에 소련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걸 우크라이나로 양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가 억울한 면이 있다. 근데 그런 걸 보도하고 있지 않다. 또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도 러시아 푸틴이 주장하는 만큼 그런 역사적인 유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키예프 루스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민족적 공통점을 같이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서구 중심으로 경도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맞을까요? 물론 러시아는 정서적으로 v나 is를 다른 나라에 쓰는 것과 달리 나나 스를 쓰는 즉 변방, 변두리 즉 러시아의 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이 강한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들만의 생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키예프 루스에서 비롯됐다는 건 뭐 우크라이나도 루스 우크라이나라는 국명을 바꿀까 고려했을 정도로 뭐 공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키예프 루스는 슬라브족 중에서도 동슬라브족이 세운 국가로 9세기 이후에 올레크라는 사람이 키예프를 점령하면서 대공이 돼서 국가적 틀을 잡아서 성립이 되기 시작하죠. 스바토슬라프라는 군주가 등장해서 국가의 세력을 많이 확장시키고요. 그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블라디미르 대공이 형제간의 야르폴크와 올레크 큰형 둘째 형과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키예프 루스의 대공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하로 동방 정교회도 국교로 받아들이고 키예프 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 아들 때에 오면은 키릴 문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 유럽 각지 왕족들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키예프 루스는 대단히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블라디미르의 여섯째 아들 야로슬라프는 키예프 중심부에 웅장하고 화려한 대상을 세웁니다. 바로 소피아 성당이죠. 소피아. 자, 11세기의 키예프 루스는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의 키예프 루스는 굉장히 발전하게 돼서 지금의 영역으로부터 엄청난 그 세력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키예프 루스 지금 보이시죠? 요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키예프 루스는 동슬라브족 그 국가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2세기 이후에 문학이 전성기를 이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3세기에 유럽에 몽고 침입이 있게 되죠. 몽고 침입 후 비극의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키예프 루스의 바탕을 두고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 하느냐? 크게 보면 뭐 정치, 경제, 군사 안보죠.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족적 정서감도 있고요. 일단 안보상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토의 동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는 EU의 세력의 확장세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둔다면 나토 세력과 EU에 편입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왜? 나토 체제라는 것이 일국이 침공받으면 연합 형태로 대응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나토에 편입되기 전에 이 기회를요. 그리고 만약에 EU 국가로 편입이 되거나 나토로 편입이 돼서 그 영토 내에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된다면 굉장한 국가 안보적, 즉 모스크바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상의 이유가 큽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중요 산업이죠. 석유와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죄송합니다.
이것이 통과하는 관문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가스 밸브를 잠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문제를 러시아도 인지했기 때문에 노드 스트림 2를 독일과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세계 밀 생산 20%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세계적인 식량 창고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많은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곡물 수출 순위는 세계 3위지만 경제 사정이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주력 상품은 여성이다 이런 오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처지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그래서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 군사, 정치적, 외교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우크라이나를 상대한다는 건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그 어떤 국가도 이웃 국가가 강력해지고 힘이 세지는 걸 원하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단순한 이웃이 아니다.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영적 공간을 공유한다. 우리는 가족이다. 혈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이죠. 정치상의 이유로도 러시아는 아마 푸틴의 정책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은 집권 이래로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전쟁을 통해서 대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국내를 단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왔어요. 체첸 사태라든지 조지아 침공이라든지 크림반도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푸틴은 강력한 소련을 향수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푸틴은 같은 정책을 쓰고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키예프 루스의 그러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요 영화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몽고침 이브의 카르파티아 산맥 일원에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영화화했답니다. 그 몽고의 유럽 침입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영화는 아까 블라디미르 대공의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런 영화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장부리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장부리바였을 때 코사크란 얘기가 나오죠. 코사크. 자, 코사크란 얘기를 하면서 왜 동슬라브 즉 러시아 벨라루스 대 우크라이나 이 동슬라브족이 갈렸는가? 왜 뿌리가 같았는데 갈렸는가? 그 가장 큰 건 몽고 점령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몽고에 침입하면서 직접 점령했던 게 우크라이나고요. 그래서 그 변발 전통이 있는 코삭이라는 게 나온 게 된 거죠. 대장불바에서도 보면 서양인인데 편발을 하고 있죠. 폴란드 치세 하에서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 요 바로 지역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저항했다. 러시아는 침몰범 지역이다. 러시아의 영웅이라고 불리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친몽고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의 힘을 키웠다.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한마디로 뭐 가치가 적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간접 통치 그냥 한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조금 안정화됐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오면서 이제 발전하게 됐다. 즉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땡은 이 칼리치아 워히니아 공국의 그 입장에서는 몽고에 저항하다 망해서 폴란드 침공하에 영향하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다가 모처럼 국가를 성립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소련 연방이 병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언어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렇게 교회도 종교도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정의할 때 종교, 언어, 인종 여러 가지 요소로 구분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많이 이제 갈렸다고 봐야겠죠. 물론 1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연방에 의해서 편입되면서 러시아의 영향이 뭐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기본적인 성향이 서쪽 지역과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서 많이 친화된 동쪽 지역과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현재의 복잡하고 갈등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소련의 치하에서 행복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도 많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 소련 치하에서 비극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스탈린 시절에 겪었던 대기근 아자 사건, 두 번째는 체르노빌 86년의 원전 사고,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고지만 그 이전의 대비책이라든지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 대책에 있어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던, 우크라이나한테 많은 실망과 분노감을 안겨줬던 사건이죠.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바로 30년대에 벌어졌던 대기근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줄었냐? 인구의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3천만 명이 20%. 엄청난 숫자죠. 왜 그랬냐? 스탈린이 협동농장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협동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련 연방에서 각당량 활동량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곡창들이 됐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활동량을 받게 되겠죠. 헌데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스탈린은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공출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명의 가사자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비참한 상황은 뭐 말할 그때 당시에 사진 몇 개가 있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올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54년도에 후르시초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기들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난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은 약간의 배상금 성격, 위로금 성격으로 크림반도를 활용한 거다. 그런 게 때문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대기근 사태를 철저히 소련 시절에 못했죠. 해체 이후에 뭐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커져겠죠.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뭐 그 과정에서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켰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론도 더 부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체르노빌 사건이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갖는 그런 반감을 잘 보여주는 게 드네프로강 어부의 소원이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우아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부가 이 물고기를 여러 번 사로잡다 풀어주면서 비는 소원이 몽고 타타를 보니 핀란드를 점령하게 해라. 그리고 퇴각하게 하라. 점령하게 해라. 퇴각하게 하라.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된 이 금물고기가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요. 누가 고생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는 그때마다 골병이 드는 건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이 깊다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친서방, 친EU, 나토 편입을 그동안은 뭐 갈망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갈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소련 치하에서 친러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또는 러시아와 인종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친러 세력도 굉장히 강한 지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동부 지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한스크, 돈네츠크 지역이 그렇고요. 크림반도가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도 뭐 영남, 호남 이렇게 지역감정 등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분리 독립을 주장할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지역에서 이것이 부각되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러시아가 그 배경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러시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그 다음에 일방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돼서 평화적으로 잘 해결돼서 양국 다 빠른 시기 내에 온전한 일상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나 친서방적, 미국적 시각에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갖는 여러 가지 특별한 주장의 논거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 없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기원합니다.